강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 및 시행령이 있고, 집합 건물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 규정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법령이 그런데 계속 변천이 돼서 계속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단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 법률이 몇 년도 법률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변천 과정을 좀 보시면 일단 2005년 5월 26일자 개정법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는 주택법 제46조를 따른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있음에도 주택법에 규정된 내용은 주택법이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그렇게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이 기본법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례를 해석하는지를 보시면 2005년 5월 26일자 개정법, 그리고 2012년 12월 18일자 개정법, 그리고 또 작년에 2015년 8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의 주택법에 있던 하자담보 책임,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사무소에 관한 규정들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다 이관을 해서 일부 좀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란 게 뭐냐면, 일단 하자가 100이 있으면 이 하자는 사용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사용검사 전후 하자 모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반면에 주택법은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이제 깔고 이 판례를 보시면 2005년 5월 26일자 개정법에 대해서 판례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6조에 규정된 하자는 이제 주택법 규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 그리고 미시공, 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5년 5월 26일자 법에서 담보 책임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법률 내용에 충실하게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주택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법에서는 이렇게 주택법이 먼저 우선되는 것에 이제 반대로 집합건물법이 기본법이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주택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개정법은 2012년 법에 충실하게 다시 또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의 법적 성격이 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 모두 판례는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은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그 계약 관계 성격이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집합건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에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과는 무관한 법정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은 원래 이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 기존 집합건물법은 민법에 있는 매매계약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급관계, 수급인
도급인 간의 그 도급 관계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과는 무관한 법정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같으면 분양자, 시행사고는 전혀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특별한 법정의 권리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5년 5월 26일자 개정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에 따라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법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권리자 부분에서 주택법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이렇게 다수의 권리자를 두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 의무자 부분에서도 시행사, 시공사, 건축주 이렇게 다수의 상대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법에 규정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은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내용에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을 하자.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하자 보수 청구권 그리고 밑에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예외적으로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하자 보수 청구권과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규정된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검사일로부터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호바닥 지붕은 5년, 그리고 시설 공사비를 하자로서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자 보수 청구권 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게 되겠는데 주택법 시행령이나 뭐 주택법에는 이러한 권리 행사 기간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1, 2, 3, 4, 5, 10년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하자 보수를 해줘라 이렇게만 돼 있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해석상 10년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보시면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행사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5년 개정법에 따른 주택법상 하자 보수 청구는 행사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하자 발생 시점, 사용검사 후 1, 2, 3, 4, 5, 10년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입주자한테 있는데 결국 소송에 가면 법원에서는 이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 연차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 소송에서 이제 그때 하자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게 되면 그때 발생한 하자로 다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뭐 10개가 발생했으면 10개를 다 보수 청구 안 하더라도 그 청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있는 걸로 발견된 하자 그것도 이제 전부 다 그 시기에 발생한 걸로 이제 봐주는 걸로 그렇게 완화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각 기간별로 계속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다가 5년 차에 가서 뭐 1, 2, 3년 차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 입증했는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각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하시면 이 하자 발생 시점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일단 주택법상 이제 권리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제 권리자 부분에 보시면 주택법하고는 다르게 권리자가 구분 소유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자, 상대방은 분양자가 되겠습니다. 시행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개정법에서는 시공사도 이제 의무자로 넣고 있는데 2005년 개정법에서는 이제 시공사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권리자는 구분 소유자이고 의무자는 시행사이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청구권자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소송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인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서 양수인의 지위에서 하자 보수에 가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도받아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점. 그리고 이제 시공사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2005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시행사는 뭐 실체가 없고 시공사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시공사에 대해서 청구는 못하지만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는 공사 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죠. 구분 소유자가. 그렇게 이제 대위 행사하면 되는데 그럼 직접 청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직접 청구하게 되면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돼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는 권리 관계가 통상적으로 뭐 5년, 짧으면 뭐 3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위할 권리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시공사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법에서는 시공사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 부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에도 이제 권리 내용에서 하자 보수 청구권 역시 똑같습니다. 주택법하고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뭐 소위 말하는 하자 소송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그 2005년 집합건물법에는 기간이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민법을 준용해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에 따라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는 이제 사용검사 전 하자나 미시공, 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는 뭐 행사 기간이 따로 없는 거고 사용검사 전 하자나 미시공, 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게 결론인데 이 제척기간이란 말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란 말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되고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차이가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방법이 있어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판 외에서 내용 증명 같은 것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권리 행사한 걸로 봐주는 거고, 소멸시효는 만약에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내용 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는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 행사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판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후하자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소송 중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손해배상 청구 양도받는 경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양도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양수금 청구로 내가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을 법원에다 제출한 시기, 청구 취지 변경 시에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법리가 확립이 안 돼서 대법원 판례까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고, 뭐 변호사들한테 소송을 위임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분양 전환된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분양 전환된 아파트,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뭐 담보 책임 기간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최초에 사용검사를 하고 최초에 임차인한테 인도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동일하게 하자담보 책임 기간과 뭐 행사 방법, 그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분양 전환 가격 자체를 하자담보 책임 그거를 다 감안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전환된 아파트도 뭐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 집합건물법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권,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 회의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 뭐 관리단, 이렇게 다수가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입주자 대표 회의만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보증회사가 지는 보증 채무가 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합건물법상 하자 보수 의무가 있고 주택법상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데,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할 때 보증을 하는 것은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시공사의 또는 시행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보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판시를 하기를, 사업주체의 주택법상 하자 보수 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주택법상 권리와 집합건물법상 권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권리는 언제 행사하느냐? 보증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그때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때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 법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법리가 되겠고, 밑에 저희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서가 나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건설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같은데, 이제 여기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보험법이 보험 규정이 적용이 돼서 보험사고 발생일, 그러니까 보증사고하고 동일한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3년은 2015년도에 상법이 개정이 돼서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급 기관마다 이렇게 행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05년 법상 이제 마지막으로 내력구조부 하자 관련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법에 내력구조부에 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수를 하고 손해배상할 의무를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 책임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제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건 중대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건 하자 보수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법을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8일 개정법, 이게 이제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은 크게 뭐 4가지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먼저 적용 시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012년 이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적용 시기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건물, 여기서 이제 분양된 건물의 의미가 뭐냐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된 건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은 분양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6월 19일 이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된 건물이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일부는 이제 2012년도에 다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으로 있다가 2013년 뭐 8월 달에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러면 이제 같은 단지임에도 일부는 2005년법, 일부는 2012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법문 해석상. 그래서 뭐 실제 문제가 됐을 때 뭐 통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문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2년 개정법, 집합건물법 권리자 부분 보시면 권리자는 구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존 2005년법하고 똑같고, 다만 이제 의무자 부분에서 기존에는 분양자, 시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시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 청구는 뭐 조건 없이 청구가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자, 그러니까 시행사가 자력이 없을 때 파산하거나 뭐 회생에 들어가거나 해산하거나 그런 자력이 없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공사에 대해서도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시공사도.
그리고 이제 권리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집합건물법이 민법을 준용하면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냥 일률적으로 10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기간을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화해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는 10년,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하자는 5년, 건물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3년 뭐 이렇게 다 세분화했습니다. 2, 3, 5, 10년. 그리고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도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일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눈 거죠. 기존 2005년법에서는 뭐 동일하게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그리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이렇게 인도한 날로 바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도받은 날에 따라서 이렇게 기산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멸시효나 뭐 제척기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을 나누고 담보 책임 기간을 뭐 기산일을 바꾼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권리 행사에 있어서 행사 방법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년이니까 길잖아요. 길어서 뭐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하면 되는데 2012년법에서는 기간을 2, 3, 5, 10으로 나누면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에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 같으면 2년차에 발생한 2년차 하자에 대해서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법에서는 그 하자 발생 입증 책임을 위해서 주택법상 입증 책임을 위해서 그 기간마다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각 기간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입증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기간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은 2012년도에는 거의 뭐 개정된 게 없고 담보 책임의 기산일 부분만 집합건물법하고 동일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법은 이 중간에 보시면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적용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철골 조적공사 같은 경우에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은 2년으로 좀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12년법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우선되고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택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주택법상 기간이 짧은 거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 기간면에서 이제 주택법이 좀 불리한데 그러면 또 다른 측면 권리 행사 측면에서 보면 주택법은 그 5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만 주택법은 짧은 기간 2년에 그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권리 행사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주택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좀 짧게 되어 있어서 양자간에 해석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2년까지 발생한 거는 뭐 그에 맞춰서 주택법상 청구를 하고 만약에 더 기간 초과하는 거 3년 내에 속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집합건물법상 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원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적용이 조금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시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 및 신고 의무. 이것도 이제 주택법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으면 이 돈을 하자보수에 쓰고 그 내용 썼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그리고 집합건물법에는 규정이 없고 주택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자소송 판결금, 그러니까 보증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뭐 돈을 10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되면 그 20만큼 하자보수에 못 쓰게 되니까 용도에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 하자소송을 하더라도 그 비용 같은 거는 뭐 다른 용도에서 끌어오거나 자금을 아니면 따로 이제 걷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자체마다 이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뭐 정립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지는 지금 작년에 개정된 그 공동주택관리법도 동일하게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은 실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돈을 받아서 입주자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있는 하자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게 쓰고 신고까지 하고 이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법을 다 봤습니다. 이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종료 합의, 이거는 뭐 2005년법, 2012년법 다 뭐 같이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종료 합의할 때 종료 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게 현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뭐 합의해야 되고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이 뭐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뭐 바뀌었습니다. 합의 요건은 뭐 그 각 법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료 합의를 하실 때는 그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법에 근거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하자보수 청구권 같으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되고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권리자는 입주자,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직접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아니면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같은 취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증기관에 대해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일단 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구성원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표들이 모인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합의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그 정관이나 규약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 종료 합의를 이제 기존에 조금 빨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된 시점에 1, 2, 3, 5년 차 하자, 10년 차 하자 다 합의를 해서 이제 향후에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포기해놓고 다음에 또 10년 가까이 돼서 하자가 또 발생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또 하자 보수를 요구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발생 안 한 새로운 하자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입주자 편을 들어준 뭐 하급심 판례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 작성 요령에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 전에 이제 포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차가 지나면 2년 차, 3년 지나면 3년 차, 5년 지나면 5년 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판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때까지 발생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합의의 당사자가 정확한지 어떤 법률에 의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입법 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뭐 교재는 없는 것 같은데 시행령에 보시면은 여기 하자담보 책임기가 만료 전에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단계별로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아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거하고 이제 합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또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자 판정이 기준 도면 문제 보시면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하자 소송에서는 하자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면이 있게 되는 거죠. 착공할 때 도면을 내게 되고 중간에 뭐 사업 승인할 때 또 그 전에 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받을 때, 그냥 사용검사할 때 도면을 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마지막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이 부분은 이것도 대법원 사례가 있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컨대 단지 내에 어떤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임대차 계약은 그 관리사무소장이 체결을 하지만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지위가 뭐냐? 입주자 대표 회의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계약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고,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른 뭐 권리 행사 내지 뭐 계약 해제 같은 것들도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 사례,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하자 보수 업체 또는 뭐 관리 수탁 업체 등이 그 하자 소송을 기획을 해서 하자 소송을 하는 변호사도 다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하자 소송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자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보통 여러 개 법무법인한테 어떤 제안서를 받고 제안 설명을 듣고 뭐 보수라든지 뭐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변호사하고 상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브로커를
동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쟁점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내서 확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드리지 않고 교재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 소송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성공보수금이 2억 8천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장하는 성공보수는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 차이가 한 4배 정도 나는데 여기서 이제 입주자 대표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응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주장을 담아놓지 못한 거죠. 약정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입주자 대표 회의 말이 맞아도 반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자 소송을 변호사한테 이렇게 뭐 잘 선정해서 맡기더라도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 소송에서 얼마를 받기를 원하고, 그럼 얼마가 선고가 되면 그 중에서 얼마를 성공보수를 언제 어떻게 주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런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다. 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도 어차피 돈을 많이 받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약정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16년 시행되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이제 계속 문제되기 때문에 개정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있는 것을 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주택법은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되는데, 내용은 이제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집합건물법하고 유사하게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바뀌었고, 근데 여기서도 기존의 주택법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집합건물법에서는 기산일 전에 발생을 하자, 그러니까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여전히 사용검사 이후 하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이렇게 기간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맨 밑에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기존 주택법은 행사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간 내에 하자만 발생하면 행사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라. 집합건물법하고 동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권리 행사의 기간에 있어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 원래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법률마다 권리자, 의무자가 따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 소송을 하거나 하자 보수 청구를 할 때 몇 년도에 집합건물법인지 주택법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어떤 법률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건지 그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리를 그럼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혹시 그 강의 내용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주택법하고
네. 그걸 좀 분이라하게 좀 단일화하는 이게 우리 넷플리가 이게 국제적인 문명들끼리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이 이제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있었는데, 사실은 똑같이 법을 규정하면 좋은데, 자꾸 이제 처음에는 주택법이 이제 좀 소관이 달라요. 집합건물법은 법무부고,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가 이제 법을 우선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꾸 통일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